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요. 여러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론장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4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 구성 원칙, 공론장 운영 원칙 1, 공론장 운영 원칙 2, 참여자가 지켜야 될 원칙,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 구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론장을 구성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에 기반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저는 민주성, 자발성, 가치에 기반한 균형,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사안에 대한 알 권리, 이렇게 5가지를 공론장 구성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1조가 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종교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인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등한 참여 기회의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당 사항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마을에서 발생한 일이면은 마을 사람들이 되겠고,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사안이면 동네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사안과 관련된 사람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성의 원칙인데요. 공론장에 자신이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 자신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2017년에 있었던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같은 경우에 무작위 추출에 의한 참여자 선발은 이런 자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민주성, 평등성의 원칙에는 부합되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이 자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발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지 되는 것이고,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갖는 것인데, 무작위 추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성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가치에 기반한 균형인데요. 이 가치에 기반한 균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공론장을 구성할 때 그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분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장을 연다고 하는 경우에 동네별로 인구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수에 맞추어서 사람을 구성합니까? 아니면 그 동네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면 다 그 사람들로 다 구성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각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발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로 공론장을 구성할 수는 없죠. 그건 왜 그렇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공론장이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원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명 내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0명, 100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발적인 참여자 가운데서 이 실제로 공론장에 참여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자발적인 참여자 가운데 공론장 참여자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소각장과 관련된 논의에서
8개 마을이 관련이 돼 있다면 그 8개 마을에 동등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숫자에 비례해서? 그건 아니죠. 숫자에 비례해서 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질적인 차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가치의 차이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구 수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내고 그 차이를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 공론장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죠.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숫자가 소수인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가 참여해서 배제되거나 대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골 같은 데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인구 비례만으로는 청년이 대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꾸로 노인층들은 과다대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구성에 의해서만 대표단을 구성하게 되면 사회적 소수자, 약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그런 인구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발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사안에 대한 알 권리입니다. 사안에 대한 알 권리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계자는 모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론장 구성 주체는 관련자에게 해당 사항과 참여 방식을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민주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공론장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공론장이 열리고 있고 또 어떤 주제로 공론장이 진행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잠재적인 참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전에 어떤 공론장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자발적인 참여 수준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소식지를 통해서든지 뭐 하다못해 방송을 통해서라도 공론장이 구성돼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스스로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